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6%를 넘어서는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상승에 서민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집값 약세, 이른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6%를 돌파했고 그렇죠. 업계 관계자도 2010년 이후에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오른 상태인데 네. 그 시중에 3%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금리 뛴 이유는 뭐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뭐 이제 네, 연동해서 그렇죠. 봐야겠죠. 이제 물가 상승이 가장 예. 큰 원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요. 또 우리도 이제 글로벌 동조화 측면에서 또 외화 유출 방지를 해야 하니까 예.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나 또 곡물 가격, 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금리가 계속 불가피하게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원장님께서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상승세가 더 예. 이어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13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특히 최대 뭐 8%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고정금리, 우리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전세금리, 주담대 금리가 있고 예. 오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좀 얘기를 나누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자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 네. 뭐 어쨌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오르는 거는 그동안 이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그러나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6% 전세 금리는 주담대 금리와 비슷해요. 이게 상단 하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또 오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변동금리도 한 4에서 6%, 고정금리도 주담대도 거의 4에서 한 6%, 이제 7%까지 넘어서고 있거든요. 어쨌든 빅스텝 이후에 우리가 이제 2.25%가 기준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다시 또 추가 금리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전세 대출 금리도 주담대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서 한 7 내지 8%까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가, 뭐 역대급 최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세입자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의 주거비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저희가 이 내용도 앞서서 보도해드렸는데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게 됩니다. 2020년 8월 이후에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미 쓴 세입자의 경우에는 다시 계약하려면은 네. 시세에 맞춰서 보전금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 때문에 아까 봤더니 월세 시장으로 많이 좀 유입되나 봐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월세 가속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임대차 3법이 7월 말로 이제 2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계약갱신권을 청구했던 이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5% 상한선에 묶여서 사실은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23% 이상 2년 정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한꺼번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무주택 세입자는 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고 전세 대출 금리는 벌써 3%에서 벌써 2배 이상 예. 이렇게 지금 오른 셈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월세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전세 대출 금리가 6%까지 오른 반면에 월세 전환 이율이라고 있어요. 예, 월세 전환 이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약 4.8%예요. 또 낮군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이자를 낼 것인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낼 것인가 이 선택지만 남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월세를 내는 게 오히려 주거비 부담 면에서 유리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가속화되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결국 월세의 가속화 현상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많고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득은 뻔한데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이 빠듯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정부 김주현 위원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최근의 뉴스는 이제 이 무주택 서민이나 뭐 젊은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네. 뭐 4억 원 이하에서는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지금 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9월경에 확정될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좀 네. 이후에 좀 여쭤볼 거고요. 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집을 지금 당장 구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어떤 선택지가 그나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주택은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필수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집값이 한 2% 정도 오를 때는 전세가 가장 유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이내에 오를 때는 전세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네. 조금 전세가 가장 사는 게 주거비 부담이 적고 덜한다. 2% 이상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가주택도 괜찮다. 예,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반전세 또는 월세죠. 이 경우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월세의 가속화 현상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한 가속화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 봐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고통받는 그러니까 이제 월세 난민, 주거 난민 맞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이 커진다는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출 규제 또 고금리 등의 발이 좀 묶이면서 거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 절벽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또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네. 있는데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먼저 깡통 전세가 뭔지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가요. 그럴까요? 좀 어감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깡통 주택이란 말도 있고 깡통 전세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 2008년에 그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이제 소위 하우스 푸어, 예. 집 가진 거지라고 했고 이게 이제 깡통 주택이에요. 이게 집값이 많이 내려가니까 대출을 받았더니 오히려 처분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깡통 주택이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이제 집값이 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집값은 좀 올 하반기로 내릴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집값보다도 역전세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가 유리라고 매매가보다 하는데요. 전세가, 예, 예. 분모에 이제 매매 가격이 있고 예. 분자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본래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지방이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전세가율이 80%다라는 것은 매매 가격은 1억인데 전세 가격이 8천인데 만약 매매 가격이 2천만 원 20% 빠지게 되면 사실은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예. 이런 고스란히 이러한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깡통 전세는 몹시 위험한 현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점차 커져요. 지방에서 출발했는데 소형주택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 이제 빌라라고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데로 점차 지방 같은 확산되고 경우는 있습니다. 규제가 좀 덜해서 비규제 지역이어서 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수도권 지역도 이게 늘고 있다는데 실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한 2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깡통주택이. 앞으로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네. 깡통주택의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속출하게 되는 예, 거군요.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이제 깡통전세가 늘어난 게 한 14배 정도나 늘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점차 서울의 외곽까지도.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 내지 80%, 서울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한 20% 내린다면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서 빌라 같은 경우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우려되고 정부 차원에서 또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집값이 이제 내리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아마 아실 텐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90여 명 22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피해자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제 세금을 체납하지 못하니까 이 주택이 수십 채가 압류가 되기도 했고 지금 보증금을 뗄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인지 예,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갭 투자라고 해서 앞서 우리가 전세가율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는 이렇게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레버리지, 소위 지렛대 효과라 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즘처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으면 지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깡통 전세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지금 소위 말하면 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내지 못한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집값이 늘어서 깡통 주택이 되게 되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깡통 전세가 됐기 때문에 깡통 주택도 되고 깡통 전세가 되어서 사실은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세금까지 체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경매에 우선 배당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국세나 이런 세금부터 먼저 갚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갚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으로 이렇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 또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고스란히 이 위험에 노출되고 또 돈을 떼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집주인들도 있어요. 마음 먹고 사기를 하는 거, 마음 먹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사실은 하는 거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 정도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그런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허그라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지금 굉장히 이 거기서 갚아준 돈이 엄청 갚아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이러한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번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지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허그에서 지난해 대신 지급한 보증금이 5,795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자의반 타의반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은 의도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사기꾼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쁜 네. 임대인이 있는 사실 거죠. 그 사례가 나한테 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피해자들이 이제 그렇게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그렇고 뭐 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이 길을 줄 몰랐다 호소하면은 돌아오는 답이 운 나빴다.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 이런 답이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이 방송이 오늘 굉장히 시간이 중요할 텐데 무주택 세입자나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소중한 돈은 이런 좀 적극적인 좀 자세가 필요해요. 이 방송도 보시고 예. 또 사실은 법률 공부도 하고 주택에 대한 공부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혼부부하고 젊은 계층이 88%에 이르러요. 그리고 3억 원 미만의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해도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래도 전월세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집이 지옥집으로 간 바뀌는 모아서 거죠. 이제 그렇게 네. 희망을 꿈꾸려고 하는 처음 상황에 경험을 했던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름 다시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분들에게 나름대로 본인들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좀 노력, 법률 지식이나 이런 정보 이런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피해를 좀 구제해주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도 설명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세입자, 나쁜 세입자의 재산 관계나
말하자면 세무 체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집주인의 그런 체납 여부 같은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다음에 이렇게 나쁜 세입자도 좀 명단을 공개하는. 그래야죠. 그렇죠. 양육비를 안 내는 사람도 공개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처벌도 강화하는 예. 좀 적극적인 대책이 조만간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네. 대책들이 앞으로 좀 준비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당장으로서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완벽한 수습책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세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20%,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 80%인지 네. 사실은 80%가 마지노선 임계치예요. 그러니까 70% 이내가 안전하고 한데 사실은 또 70 이상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란데 사실은 가보면 또 전세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없기도 하고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전세는 살아야 되고 어떡합니까? 이때 방법 한 세 가지가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좀 비법이 될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세로만 내지 말고 이제 전세 보증금은 좀 낮추고 월세를 아까 월세 가속화, 월세화 예. 된다는데 월세를 좀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전세 보증 이게 3억 정도 전세금이면 0.12% 보증 보험료. 그러니까 1년마다 내는데 한 36만 6천 원 정도 냅니다. 월 3만 원 정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낸다든지 최초 입주자 늦은 날까지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아시죠? 주임사. 예. 이 경우는 집주인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75%를 내고 또 세입자 본인이 25%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 이쪽이 좀 안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러니까 주택가격, 세입자도 주택가격을 내가 왜 알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프로텍트 기업들이 꽤 많아서 가장 문제는 아파트는 뭐 이렇게 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시세 같은 걸 내보내어 주고 있잖아요. 예. 국민은행도. 그런데 일반인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 같은 경우 특히 공개가 안 돼요. 거래도 많이 안 돼요. 근데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이 예. 잘 찾아보면 이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도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보고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예. 그런 것들도 나름 좀 알아보고 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전입신고하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 받는 거, 전세권 설정하는 거 이거를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대요. 네, 이거 그런 해야 경우가 됩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세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반환 이것도 사실은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임받고 전입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바로. 예, 그렇게 바로. 하면 네.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의 한 50% 절반 이상은 내 집을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그런 그 올바른 방향이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앞서서 원장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오늘 2차 고위당정 협의에서 나온 내용,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이 대책, 이제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한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말씀 저는 듣겠습니다.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가장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개인들의 소위 말한 무주택 세입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액을 좀 줄여준다든지 4억 미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좀 이 범위를 왜냐하면 주택이 4억 이하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변동금리와 지금은 고정금리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4에서 6, 7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가 선호될 있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잘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예. 이 세입자들의 아까 이렇게 깡통 전세나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중개 현장에서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좁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되니까.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의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중개사가 최소한 확인 설명 의무에 이 집값은 이게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어허. 또 자칫하면 이게 깡통 전세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을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고지해 되고. 주는 그렇죠. 이런 걸 의무화하는 제도도 상당히 지금은 좀 적극 고려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점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